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문화의 그 목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듀케이션 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회들 간에, 그리고 다수 문화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05년 아일랜드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상호문화 교육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의 정상성을 인정하고, 자, 다양성의 정상성을 인정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등과 인권을 신장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차별에 도전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가치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프랑스의 학자인 올리비에 머니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이 가진 편견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상호문화 교육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문화, 차이, 다양성, 정체성, 고정관념, 편견, 민족 중심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주의, 갈등, 차별, 불관용, 이 12개가 상호문화 교육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이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동일한 것, 이런 얘기죠. 사물 정체성, 그리고 사람 정체성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사물 정체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두고 내리셨고 다행히 그 가방이 분실물 센터에 있다.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 가방 중에서 저게 제 가방이에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가방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는 것이 UFO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U는 unidentified,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사물에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주관적이고 또 심리적인 요소가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심리학에 들여온 사람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유태인의 내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심리학에다가 정체성 개념을 들여왔지요. 그러나 1960년대 이 개념을 심리학에서 널리 확산시킨 사람은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 참전 용사들의 심리적 장애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고 1972년에는 정체성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라고 하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교사라고 하면은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복수성입니다.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학교에서는 교사고 지역사회에서는 뭐 또 이런 등등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변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게 됩니다. 정체성은 결코 정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자의 경우에도 이민을 온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10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정체성은 매우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정체성은 주로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또는 뭐 민족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또는 성별이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흔히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양파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 양파는 8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누구나에게 그 노출되어 있는 정체성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정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진 페니 교수는 1993년에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발달 과정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이민자 자녀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우연히 차별을 받았다. 이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민족이지? 라고 해서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탐구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2012년에 그 KBS ETV에서 나온 개그 콘서트입니다. 여러 개 이제 그 코너가 있는데 그 중에 멘붕스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갸루상이라는 일본 여학생이 나오고 한국인 교사가 나옵니다. 갸루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아버지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교사가 황당해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갸루상이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들을 쭉 압축을 해보면 갸루상은 일본인, 사람이 아니다. 일본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관념, 여기에서 관이라는 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이 된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 스테레오가 딱딱한 거고 타입은 본래 그 신문사에서 신문을 찢어낼 때 사용하는 그런 철제 조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똑같은 기사를 찍어내듯이 이 고정관념은 찍어낸다는 거죠. 이 개념을 그 사회과학에 도입한 사람은 바로 월터 리프만입니다. 리프만은 고정관념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머릿속의 그림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그림이 바로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벼랑 끝에서 앞발을 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근엄하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폴레옹 그림, 옛날에 완전정복의 표지에 나왔던 그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근거가 없는 고정관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일반화, 고정관념은 일반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이해하려면 범주라는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주라는 것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범주를 만듭니다. 흥미로운 연구는 3개월 된 신생아에게 이런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 신생아에게 하나의 피부 색깔만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얘는 그 피부색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피부색에 노출시키면 그런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만 3세가 되면 피부색이라든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3살이라는 말과 이 3세와 연결을 시켜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이미 만들어진 범주를 떠올리는 데 보낸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범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범주가 떠올리는 그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흑인은 하나의 범주고 그 흑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그림,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리 사모바 일행은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내 고정관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두 번째로는 내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내 고정관념의 기원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왜 내 고정관념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 5번째로는 고정관념이 된 사람을 나는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편이라는 것은 치우치다라는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삐딱하게 본다는 건 대개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영어로는 prejudice라고 하는데 이때 pre라는 것은 미리, 그 다음에 judice는 판단, 이런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 인지적인 영역이라면 이 편견은 정의적인 영역, 즉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비합리적인 부정적인 평가, 그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 역시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편견은 원소보다도 더 깨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계 미국 심리학자 무자퍼 셰리프는 편견을 완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달해야 할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기잡이, 이것이 하나의 공동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선장은 배를 끌고 나가고 선원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개 이제 선장은 한 명이고 선원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 한 명 한 명으로 보면 동등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 전체로 보면 동등하다. 네 번째로는 우호적이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잡이가 끝나고 나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양측이 상대방의 많은 구성원에게 노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원은 선장의 가족들, 그리고 선장은 선원의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편견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하죠. 에트노는 민족이고 중심주의, 센트리즘이 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민족,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민족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자기 문화를 다른 문화보다도 선호하는 걸 말합니다. 선호한다. 사실은 다 그렇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정체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창조 신화나 민관 신화는 바로 이런 긍정적인 민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를 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 팀을 응원하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팀을 응원한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정적 민족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고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주 대표적이죠. 중국은 가운데 있는 자기들은 중화민족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오랑캐로 봤던 겁니다. 동이, 남만, 서융, 북적 이런 거죠. 한국도 한때 이 소중화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떼놈, 남쪽에 있는 사람은 외놈, 그 다음에 동서에 있는 사람은 양놈, 그래서 한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놈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적 민족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친사참배, 창씨개명, 그리고 한국어 말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우 부정적인 민족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민족 중심주의를 완화하려면 문화 상대주의를 잘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각 문화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좋게 해석하지만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에서 보면은 납치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알라카추라고 하는데 이 알라카추는 붙잡아서 뛰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명예살인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혐오증입니다.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제노라는 것은 외국인이고 포비아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 이 논리적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지와 두려움이 악순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국인 혐오증은 20대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인종주의,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종주의하고 외국인 혐오증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인종주의는 19세기에 제국주의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압적인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인 혐오증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20세기 중반에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인종주의가 좀 더 협소하고
외국인 혐오증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범위로 봤을 때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인종주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외국인 혐오증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혐오증의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종주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종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인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인종주의자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인종주의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다소 완화가 됐지만 중소 유럽에서는 다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으로 인종주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인종주의 확산에 참여한 백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세기에 스웨덴 동식물 학자인 칼 폰 린네가 있습니다. 이 린네는 그 동식물을 분류한 다음에 인간도 4개의 부류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최초의 인종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색이 까맣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칸트 하면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봐라. 이 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 인간은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황인이나 흑인은 그 인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19세기에 적자 생존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백인이 적자라는 얘기죠. 어쨌든 18세기, 19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제국주의자들에게 인종주의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독일 히틀러가 나타나오죠. 이 히틀러는 아리아족 중에서 우수한 이 독일인들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이 독일인은 금발이고 파란색의 눈을 갖고 그리고 신체가 아주 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리아족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1945년까지 600만 명 정도의 그 유태인, 슬라브인, 폴란드인을 학살을 했죠. 우리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유네스코는 과학적 인종주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초대 총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종주의는 신화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신인종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피부색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차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 평유에는 이 인종주의를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인종만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이죠. 2021년 7월 27일 날 이제 탁구를 하는데 그리스 해설자 카르모이리스라는 사람이 이 정혁식 선수가 아주 탁구를 잘 치고 자국 선수를 이기니까 작은 눈으로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보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conflict라고 하는데 같이, 그 다음 플릭트는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어원이 매우 재미있어요. 이 갈은 칡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칡은 왼쪽에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몰리면은 아주 엉켜서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갈등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호문화교육의 관심은 문화가 상이한 사람들 간의 갈등입니다.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 정상적인 것, 그리고 해결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어원으로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차별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 불평등한 대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는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 학원에서는 백인들을 채용을 하죠. 이런 것도 아주 큰 차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상호문화 교육의 내용 제가 12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호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